이 손톱 발톱은 자라면서 요 키틴질이라 그래요. 키틴질이라 그래서 여기 두껍게 자라면서 말려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오징어 똘똘 말리듯이. 예, 말려버려가지고 살을 파고들거든요. 무지외반증은 뭐예요? 예? 무지외반증. 무지외반증은 그 발가락 형태가 아예 바깥쪽으로 틀려지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발톱 자체가 두꺼워지고 말려가지고 살을 파고드는 건데, 발톱을 전부 다 윗부분을 여기 있으면 여기에 발톱이라면 갈아주세요. 예. 예. 발톱 자체를 갈아주시면은 여기에 얇게 처음에는 두껍게 올라오다가 밑에서부터는 얇게 잘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안으로 파고들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파고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까지 지금 갈았는데 밑에서 또 자라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또 자라 올라오는 거 또 갈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라 올라오는데 제가 보니까 한 두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 갈아주시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얇게 되니까 올라오면서 약간씩 깨져요. 그거는 약간 감수하시고요. 예. 이거 뭐 외과에 가서 수술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가장 악질적인 질병이면서도 가장 좋은 질병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니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죠? 당뇨하고 변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요 프린트 된 거는 요 내용 중에서도 또 줄였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2시간 동안 한 70여 장을 해드리려고요. 당뇨하고 변비인데, 당뇨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시로 사건이 안 일어나면은 그냥 평상시에 지낼 수가 있는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당뇨는 고지혈증하고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중풍으로 발생하죠. 혹은 심장질환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변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면은 이게 소화도 안 될 뿐더러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당뇨하고 변비에 있어서는 이거는 치료라는 개념보다도 관리라는 측면이 더더욱이 중요합니다. 네. 요것만 잘 다루어 주신다면은 유병장수입니다. 100살의 백수하고 99살의 백수하고 차이가 백자에서 똑같은 백수인데 100살의 백은 100백자를 쓰죠. 99살의 백은요. 흰백자에서 위에 날일자 없는 100에서 1을 뺀 99살을 해서 흰백자 백수. 네. 백수 99든 100이든 누리십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 건강하게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고생 안 해야죠. 우리 아래때 사람들한테 덜 고생시켜야 되죠. 근데 이제 생활하면서 많은 이 당뇨가 왜 생긴다고 하니 우리 인간의 진화 발전되면서 먹거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먹거리가 너무 좋아져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당뇨라는 거 보시면은 옛날에 있어서는 당분이 소변 보고 나면 개미 모여들면 당뇨다 이래 됐는데 좀 확실한 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서는 당뇨라는 것은 피 속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라는 거죠. 피 속에 당분이. 그런데 그 당분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당뇨가 되면은 당이 끈적끈적거리니까 막혀가지고 질병이 일어납니다. 그죠? 심장병이 심장을 꽉 막아버리면
스텐트 시술이라 그래서 관을 박아넣는 수술을 하고 중풍은 웬만한 위험이 없어서는 수술 안 하죠. 그죠?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래야 되는데 요 녹색은 근육을 뜻하고요. 여기 G라고 적어놓은 여기 부분이 뭔가 저기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 속의 G는 영어로 글루코즈 포도당입니다. 조금 이따가 또 당분이 종류에 할 때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혈관 속에 있는 글루코즈 포도당이 근육 속에 들어와서 에너지 원이 돼줘야 됩니다. 즉 차가 움직이는데 차가 움직일 때 휘발유가 필요하죠. 그 휘발유가 휘발유통에만 있는 것이 여기고 엔진으로 들어와서 폭발을 해서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속으로 들어오게끔 해주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이 모자라거나 인슐린 양이 모자라거나 작용이 저하되면 이 글루코즈 포도당이 이 속에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인슐린을 복용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열쇠를 열어서 근육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완전 소모가 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당뇨를 치료하는 게 포도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탄수화물로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탄수화물은 뭔가 하면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체를 탄수화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를 고칠 때 있어서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됩니다.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 몸에서 에너지 발동으로 쓰이는 주된 영양소가 3가지가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가지가 바로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 했는데 그 당분 탄수화물 중에서도 당분의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탄수화물은 다당류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햇빛과 땅에서 있는 물하고 이산화탄소 3가지만 가지고 식물체가 소위 이야기하는 광합성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식물체가 자라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 포도당을 우리 인간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체가 갖고 있는 그 포도당으로 되기까지 우리 몸 구성되는 부분이 또 나누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땅에서 나는 그냥 그대로는 다당류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게 침에 들어와서 이당류로 바뀝니다. 당분이 2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이당류입니다. 마지막에 흡수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요 단당류로 흡수가 됩니다. 단당류로 흡수가 되는데 단당류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3가지 포도당, 과일 속에 들어있다 해서 과일의 당, 과당, 그 다음에 갈락토즈, 어린 갓 태어난 동물들이 먹는 엄마의 모유 속에 있는 젖당, 요 3가지입니다. 요 3가지 중에 당뇨에 미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글루코즈라고 하는 포도당입니다. 예. 같은 과당과 포도당이 같은 당도인데, 아니 같은 당도가 아닙니다. 당뇨 있으면 병원에서 과일 제한되게 먹으라 그러죠. 그렇죠? 왜? 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달기 때문에. 단 게 전부 다는 게 아니고 포도당과 과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 과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거, 탄수화물은 분자가 화학 원자가 CHO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입에서부터 쪼개집니다.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우리 입에서부터 잘게 쪼개집니다. 잘게 쪼개져서 이게 바로 효소라고 하는 거죠. 효소의 특징은 끝에 애가 붙죠.
아밀라제라고 하는 것이 해서 이당일, 역당이 되고 위를 거쳐서 소장에서 마지막에 포함되는 게 우리 인체의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고요. 과일이 들어오면은 과당 내지 포도당이요. 그 다음에 지방을 먼저 볼게요. 지방은 고기를 먹었을 때 고기 속에 있는 지방만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과 지방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죠. 빨간색을 단백질이라고 보고 하얀 거 마블링 싹 끼어 있는 것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많은 것은 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살살 녹죠. 한우 2 플러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고기입니다. 권유 안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상온에서도 고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갖다 놓으면 그 고기의 기름이 어떻습니까? 하얀 기름이 녹습니까?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고체죠.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액체로 돼요. 아닙니다. 고체 그대로입니다. 액체가 되요. 예. 고기 구울 때는 액체죠. 예, 열이 들어가죠. 구울 때는 액체지만은 다 먹고 계산하려고 나올래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굳어 있죠. 예? 우리 소고기가 한 40도에서 녹아요. 녹기 시작해요. 소 자체가 체온이 그래요. 우리 인체 온도는 37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제 배나 혈관 속에는 고체로 변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액체죠. 우리가 들어와서는 소비 다시에 뿌립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불포화 지방하고 지방하고 차이입니다. 네. 지방은 포화 지방은 굳어 있습니다. 그게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포화 지방이고요. 제가 잠시 제하고 양손 다 잡아 볼까요? 양손 다 잡았으면은 제 손이 완전 산모님 손이나 제 손이나 완전 포화가 돼서 유동성이 적죠. 포화 지방입니다.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고체입니다. 근데 요게 화학구조 하나를 놓으면은 그나마 유동성이 생깁니다. 요게 불포화 지방입니다. 예. 그 차이만 되시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요래 보면은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됩니다. 고기 크다는 붉은 그것이. 예. 그래서 이 아미노산 나는 채식주의라서 고기 안 먹어. 그럼 단백질 어떻게 합니까? 콩으로 먹고 식물에서 두부로 먹고 이러는데 같은 단백질이라도 적생육 나무살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 소고기, 돼지고기에 있는 단백질과 콩 속에 있는 단백질은 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한 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종류가 한 20가지가 되는데요. 식물 속에 있어서는 아미노산 종류가 협소합니다. 몇 가지 안 됩니다. 고기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좋게 하는 데는 필요한 모든 것은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고기를 더더욱 드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한우 2 플러스 제일 안 좋다 그랬죠? 그럼 제일 좋은 고기는 돼지고기 안심. 돼지고기 안심을 가지고 하루에 70 내지 120g 정도인데 쌈 싸서 드시면은 여러분들 6개월에 3kg 내지 5kg 정도 체중 감량이 있습니다. 예. 적생육 속에 지방만 선택적으로 데려와서 없애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안심에만요? 아니요. 적생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생육 속에. 예. 그래서 적생육만 드시려고 하면 구워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까? 삶아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까? 예. 구워서 드시면 300도, 600도 돼서 고기가 타버려서 발암성인 물질이 발생합니다. 소위 300도 이상에서 그런 유기물이 타서 발암성 물질을 벤조피렌이라고 이름을 하거든요. 근데 삶으면 100도씨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암성 물질이 생겨나질 않아요. 예.
그래서 국물은 버리고 수육만 가지고 쌈 싸서 드시면은 자연적으로 지방만 없어집니다. 지방만. 그럼 안심이라는 것은 등심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심만요. 요 그림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우리 쌀밥만 먹어도 되긴 됩니다. 실은요. 쌀밥만 먹어도 단백질도 생기고 지방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특성의 그 종류가 틀린 거죠. 종류가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다 먹어줘야만 됩니다. 예. 다 먹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당뇨에 있어서의 문제성, 즉 치료의 방법은 하루에 우리가 성인 남자가 먹는 하루 온종일 먹는 열량이 2,500kcal, 여성은 한 2,000kcal인데요. 밥 한 공기가 300kcal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 한 공기가 300kcal.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면 900kcal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한의사입니다. 한의원에 가서 녹용 보약을 드신다고 생각했을 때 젊은 아가씨나 살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살찔까요? 안 찔까요? 안 찌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거는 안 찌는데 그거를 해서 밥맛이 좋아지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거지. 빙고. 사모님 말씀이 맞으세요. 밥 한 공기가 300kcal인데 녹용 보약 하루 왼종일 3번 드셔봤자 70kcal가 되질 않아요. 네. 오히려 밥 안 드시고 녹용 보약만 드시면 기운 저하도 없이 튼튼하게 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매한 짓이다라는 겁니다. 예, 녹용 보약을 드시더라도 살은 안 찌는데 더 건강하게 몸을 튼튼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끼에 당뇨나 비만인 같은 경우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한 끼에 밥 한 3숟가락만 덜 드셔도 30kcal 지락이 되기 때문에 당 수치가 내려가고 체중이 덜 올라가겠죠. 네. 지방이고 고지혈증이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밥 한 끼에 한 2숟가락 내지 3숟가락만 덜 드시는 버릇을 하십시오. 한 공기 다 떠놓고 2숟가락 덜 드시는 그 인고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유지하시는 방법이고요. 음식 종류인데 제가 포도당이라 그랬습니다. 화학 구조상으로 요 육각형이 포도당이고요. 과당이 오각형입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요 육각형의 포도당은 인슐린을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인슐린 내당성이라는 인슐린을 좀 거부하는 그런 질환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 오각형이 과당인데 과당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요. 네,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은 포도당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필요로 한 게 포도당입니다. 열량순 중에서 지방이 아니고 포도당부터 먼저 소모가 됩니다. 네, 그래서 끈적끈적한 걸 없애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황영조 마라톤 선수죠. 벤 존슨 100m 선수죠. 육상의 100m 선수죠. 최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별로 비춰요. 황영조 2배가 100m 선수거든요. 그죠? 그 100m 선수들은 폭발적인 힘으로 나가야 됩니다. 폭발적인 힘으로 100m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10초 안으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로 한 원료가 뭔가 하면은 고기가 아니고 사탕입니다. 설탕입니다. 네.
그래서 100m 단거리 선수들, 200m 단거리 선수들을 그 시합이기 한 30분 전에, 40분 전에 사탕이나 초콜릿 종류를 먹습니다. 그리고 황현조 선수는 49.19km를 지속적으로 가야 돼서 안에 많은 것을 저장도 해야 되지만 노폐물도 많이 생깁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체구가 아담한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현조 선수 같은 경우 마라톤 선수들은 일상 음식에 있어서는 무조건 고기가 1번입니다. 고기가 1번인 쌀밥, 밀가루가 없는 식단이 선수촌에 가면은 체조 선수들, 체급별 선수들한테 있어서는 곡식 종류가 거의 없습니다. 평소에는 고기입니다. 고기를, 나무살을 먹어야 내 살도 고기인데 그 고기, 근육 속에 에너지가 차여있는 창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0, 60을 넘으면 살이 빠지죠. 힘이 없습니다. 창고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기를 더 드셔야 됩니다. 창고를 늘려줘야 그 속에 에너지가 잔뜩 들어서 아이고 허리야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팔팔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고기가 무슨 고기요? 돼지고기 안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름기가 거의 없는 거. 아이고 그거 맛도 없는데 그런 타령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맛은 없지만 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예. 근데 이제 단맛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당지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혹시 당지수라는 말은 들어보셨지만 당부화지수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예, 당지수는 뭔가 하면은 달다 안 달다. 단데 요거는 100에 달다, 99 정도 달다, 50 정도에 달다. 그 당분의 절대적인 지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요만큼 있으면 누구는 한 개 먹고 누구는 반 개 먹고 사과의 당지수가 한 77, 80 정도 되는데 나는 한 입만 먹고 너는 한 개 다 먹는데 내 몸에 있어서의 적용되는 정도가 틀리단 말이죠. 들어오는 정도가. 그래서 요만큼 먹느냐 이만큼 먹느냐를 따라서 분류한 게 당부화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울대학교 국민건강지식센터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프린트 쪽에 있을 겁니다. 있죠? 그 네모 보시면은 좀 더 읽어드려요. 대한당뇨병학회는 식사 계획을 세울 때 총 당분 섭취량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당지수와 당부하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부하지수는 1회 섭취량의 당분을 기준으로 혈당 반응을 비교한 값이다. 식품마다 1회 분량에 함유된 당분의 함량이 다르므로 실생활에 적용할 때는 당지수가 아니고 당부하지수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뿐만 아니고 요거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요건 자료에서 글라이세믹 인덱스, 요거는 당지수고요. 요거는 당부하지수입니다. 당지수라고 하는 거는 그 음식의 당분의 절대적인 그 수치를 뜻하는 거고, 요거는 내가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내 몸에 적용이 되는가를 뜻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녹색으로 쳐진 50 이하, 10 이하가 괜찮은 음식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보십시다.
요거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이야기하던 당뇨 환자들은 과일 먹지 말라. 당 지수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과일이죠. 이쪽으로 오면은 높은 거는 당과 지수가 높은 거는 고구마도 굉장히 높죠. 쌀밥, 감자, 떡, 찹쌀. 찹쌀이 제일 문제입니다. 힘없다고 찹쌀 드셨다고 해서는 당뇨에 있어서 고지혈증에 있어서는 독약이 나가요. 그래서 요 도표를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당뇨 혹은 당뇨하고 고지혈증 비만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좀 적어보십시오. 찹쌀, 쌀, 밀가루, 찹쌀, 쌀, 밀가루, 감자, 고구마, 옥수수 요 6가지는 철저하게 제한을 하십시오. 제일 흔히 자주 먹는 거. 예. 여러분들 이거 6 맛있다고 표현하는 게 우리 입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단맛이 나거든요. 단 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단맛이 도는 겁니다. 덜 단 거는 입안에서 끄끌끄끌한 보리, 조, 콩, 수수. 옛날에 안방 말고 문간방 저쪽에 있던 사람들이 먹던 그 진 음식들이 건강에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도표를 해놓는 거고요. 찹쌀이 하여튼 제일 안 좋습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자, 이걸 보시면은요, 과일을 당분을 뜻하는 건데, 과일도 사실상 포도당을 갖고 있어요.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포도당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쌀밥 있죠, 쌀밥. 쌀밥이 그 한 공기가 300kcal인데 그 300kcal 속에 쌀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200g이 들어 있습니다. 쌀 200g이 300kcal인데 쌀 200g이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78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쌀 200g 속에 포도당이 78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보시면 과일 먹는 부분 요거 100g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 보시면 포도당이 1.83입니다. 사과 100g 속에 포도당이 1.83입니다. 그러면 2배를 200g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3.6g이 들어 있습니다. 자, 사과 200g, 쌀만큼 먹는 양에 있어서 사과가 3.6g 정도 들어가 있고, 더하기 하나 더 빠져있는 게 뭐가 빠지는가 하면은 설탕의 반이 포도당입니다. 설탕의 반이 포도당에서 2.6, 1.3, 2.6이 계산하면 됩니다. 3.6 더하기 2.6 하면은 6.2g 정도 들어있습니다. 넉넉하게 7g이라 잡읍시다. 사과 200g이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여러분 주먹보다도 조금 한 요 정도 크기가 200g입니다. 요 정도 크기가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7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밥 한 공기 먹을 만큼 이거를 먹으려면 어떻습니까? 10개. 11개 정도는 먹어야 이만큼 된다라는 겁니다.
예. 한 자리 앉아서 사과 11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좀 있으면 덥습니다. 더우면은 수박입니다. 수박을 보십시오. 예. 1.2 수박 200g 정도 드셔서는 2g도 채 되지 않습니다. 노란 거는 과당이고요. 제가 포도당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포도 속에 있는 것이 포도당이 아니고, 영어로 하면 대반이 구분이 됩니다. 포도당은 영어로 글루코즈라 그러고, 이 포도는 그레이프라고 표현하죠. 네. 포도 속에 있는 당이라고 해서 포도당은 아닙니다. 포도 속에도 당분이 많은데 12g 정도입니다. 200g 드신다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또 과학 논문에 의해서 또 밝혀드릴게요. 요거는 경희대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경희대에서 나온 논문인데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이 경희대에서 나온 논문이 조금 전에 봤던 도표하고 똑같은 결론입니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요 파란색 테두리부터 먼저 보면은 요게 글루코즈,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고, 과일을 먹었을 때 당뇨 체크를 식사 후 2시간에 체크하죠. 2시간에 체크합니다. 포도당 농도는 지속적인데 과일 먹고서는 30분, 1시간 그 이후에 있어서는 원래 포도당보다도 훨씬 더 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사용 정도를 보시면 역시 1시간 이후에는 인슐린 사용 정도가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요 말은 미국 영양학회지에 쓰인 건데 옆에 숫자가 지금 하나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3070번이라는 걸 뭐를 뜻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거 나오기 전에 논문 이런 거 할 때는 요거를 기준으로 논문을 뽑습니다. 이 논문이 다른 교수들, 다른 학자들이 베껴간 인용 횟수. 인용 횟수입니다. 3070번 같으면 교과서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과당은 소장에서 확산이라는 과정을 흡수되고 인슐린의 도움 없이 세포 내로 이동하여 포도당보다 낮은 혈당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이 논문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591번입니다. 역시 결론은 채소와 과일은 당뇨의 위험을 훨씬 낮추고 주스는 드시지 마십시오. 갈아서 드시지는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드셔야 사과 껍데기하고 그 안에 있는 고형분 등등이 들어와서 같이 내 몸에 오히려 포도당 흡수를 막아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그냥 드십시오. 요건 621번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과일, 블루베리, 포도, 사과 등의 과일 전체를 먹는 것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추고 현저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ignificantly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주스 섭취는 위험성을 높인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일 전체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괜찮습니다. 또 다른 논문. 이것은 971번이 읽어보이네요. 푸른 잎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당뇨 위험을 훨씬 줄인다. 전부 다 그겁니다. 네. 당뇨 위험성이 낮추고 심장질환을 당뇨의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피가 끈적지지 않기 때문에 심장질환과 딱
중풍이 일어나지 않는다 입니다. 예. 전부 다 세계적인 과학 잡지입니다. 근데 선생님 말이죠. 그 과일 주스를 그냥 통과일을 갖다가 갈아서 갈지를 마시라고요. 통과일 그냥 그대로 드시라고요. 아니 그게 그대로인데 왜 당이 더 많아서 그런 거? 수용성이 돼버려. 그 입자가 작아져서 흡수가 빨라지네요. 자가 예. 여러분들 핸드폰 이런 논문들을 중요성과 할 때 여러분들 핸드폰을 꺼내 보십시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구글 넣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 구글을 네이버나 뭐 하여튼 구글을 올려 보십시오. 구글. 구글을 치시면은 거기에서 찾기를 SC 스콜라라고 치세요. SCHO SCHOLAR 스콜라라고 쳐보십시오. 진짜요? 예. 스콜라 학자로 쳐보십시오. 구글 스콜라. 썼죠? 구글에서 심플리메이트. 요거는 일반 구글하고 틀려서 거기서 구글 스콜라를 다시 눌러서요. 구글 스콜라를 누르시면 학술 검색이 나오죠. 예. 거기에 영어로 DIA BE TES라고 한번 쳐보세요. 다이아베티스. 이게 영어로 당뇨라는 뜻입니다. 네. 그거를 치시면은 결론이 쭉 나오죠.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나오죠. DIA BETES 다이아베티스라고 쳐보십시오. 아까 저랑 통화하신 거 예. 예. 나왔어요. 영어로 되어 있죠. 예. 자, 영어 되어 있는 거는 내가 또 해결해 드리고 일단 그 제일 위에 있는 거 보면은 거기에 별표로 629회 인용이라는 거, 뭐 인용이라는 말 보입니까? 예. 629회 인용. 예. 935회 인용. 예. 예. 그 지금 보시는 인용 횟수가 많은 글일수록 고급 논문이고 정석입니다. 아, 예. 예. 그 다음에 고급 논문이고 인용 횟수가 많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 전문적인 거 못 보시죠, 그죠? 자, 거기에서 오른쪽 핸드폰 오른쪽 상단에 오른쪽 제일 귀퉁이에 점 3개가 있죠. 예. 점 3개를 한번 눌러보세요. 링크 복사 컬렉션 여기. 거기 중간 아래점 보시면은 번역이라는 거 있습니다. 번역을 한번 눌러보세요. 예. 한글로 나옵니다. 한글로 다 나옵니다. 예. 구글에서 한글로 번역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글로 읽으실 때에는 인용 횟수가 많은 것일수록 좋습니다. 예. 많은 것일수록 이거는 복사해서 붙인 거 아니거든요. 예. 전부 다 권위 있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TV에서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그것도 궁금하실 때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TV 현혹되지 마십시오.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과일 드셔서 당뇨에 큰 무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서 해놓은 것. 여기 보시면 당뇨병 환자 과일 먹어야 혈당을 잡고 합병증을 줄인다라고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예. 건강식품 허가실
TV에 한때 선전 많이 나오던 거 마그네슘. 여러분들 뭐 근육 얼굴 떨리고 뭐 이랬을 때 마그네슘 드십시오. 그 다음에 항산화 있는 글루타치온 많이 드세요. 콜라겐 많이 드세요. 이거 세 개만 보면 백수 안 죽고 불로 죽었죠. 귀얄팍한 의학 상식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팔라고 먹은 상술이지. 네. 마그네슘. 여기 요거를 보시면은 헤모글로빈이라고 적어놓은 요거를 보시면은 엽록소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엽록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식물의 푸른 녹색 식물의 기본 구조가 엽록소입니다. 녹색 식물요. 쌍추, 뭐 배추, 시금치, 녹색 식물 속에 전부 다 이게 있고요. 헤모글로빈은 우리 사람들 피 속에 들어 있습니다. 피 속에 제일 중간에 헤모글로빈은 철분자가 있고요. 철분자 대신에 엽록소는 철분자 대신에 마그네슘만 있습니다. 굳이 사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사드십니까? 여러분 그냥 식탁 위에 올라오는 채소 쌈 싸서 드시면은 요거 간단한 거 요거 마그네슘이라는 겁니다. 네. 게을르니까 쌈 못 싸먹으니까 요거를 먹는다는 거죠. 네. 약국이나 그런 데 가서 이 마그네슘 같은 거 사드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산화 글루타치온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몸 안에서 항상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느냐? 뇌에서. 지금 제가 강의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들으시고 있기 때문에 뇌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근데 항산화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있어서는 우주에서 오는 그 뭐 내연 이런 것 등등이 전부 다 내 몸을 해코지합니다. 내 몸을 해코지해서 거기서 병의 원인을 발생시키고 그래서 노화가 생기고 뭐 각종 암이니 심장병이 다 생깁니다. 근데 항산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항산화라고 하는 성분이 어디에 제일 많아? 과일 속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 채소에. 그거를 드시면은 이 나쁜 요소들이 내 몸을 해코지하기 여기에서 싹 가로막아 버립니다. 주스로 드시지 마시고 껍질째 드셔야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그 항산화, 녹슬지 않게 내 몸을 보호해주는 게 항산화입니다. 굳이 글루타치온 그런 거 사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작용이 여러분 몸 안에서 지금 두뇌 속에서 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면서 이 여자도 글루타치온 선전 많이 했는데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게 있더라고요. 글루타치온은 경부 섭취 시 입으로 섭취할 때 장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보충이 어렵다라고 자기가 해놔놓고 또 자기가 또 선전하고 또 팔더라고요. 콜라겐 왜 드시죠? 피부 탱탱해지라고. 젊었을 때의 피부와 나이 들었을 때의 피부 차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표현할 때 복사꽃이 만개했다라는 표현을 쓰죠. 호박도 퉁퉁해야 호박이지. 호박이 뒤쩍꼬라면 호박도 아니죠. 자고로 여기 뻘따구가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어야 바로 그게 된다는 겁니다. 네. 콜라겐 드셔봤자 조금 전에 글루타치온처럼 장 내에서 전부 다 분해돼요. 다 돼버립니다. 분해 다 되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굳이 기름기 많은 돼지 껍데기 드실 필요가 없고 드시고 싶으면 드시되 기름기 투성인 돼지 껍데기입니다. 그게. 그 키친질, 키토산 항암 작용이 아주 강력하다고 한때 소문이 났었는데요. 키친질 많은 게 여러분 집에도 많이 있을 법합니다. 바퀴벌레. 소위 곤충, 각각류 곤충들의 그 껍질이 바로 키친질이거든요. 손톱 버리지 말고 드시든지 그 논리입니다. 바로. 그럴 필요가 없이 밥상에 1부터 10까지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 골고루 다 먹는 것이 이 밥상입니다.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이 갑니다. 협심증, 중풍이요. 예, 살찌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이런 종류인데 고기, 아까 적생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닭고기도 마찬가지. 닭고기도 흰색 살이죠. 흰색 살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고기로 들어오지만 마지막에 흡수될 때는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는데 닭고기의 아미노산 종류도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생육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통상 식품 영양학자들 가운데 적생육은 양고기가 최고입니다. 실은 아미노산 제일 풍부한 게 양고기가 제일 좋은데 이제 우리 한국인의 음식 섭취 특성상 양고기보다는 소고기 쪽이 많죠. 그래서 적생육, 고기 순살코기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근육질로 남고요. 지방은 지방으로 남고요. 찹쌀, 쌀, 밀가루, 감자, 고구마 그런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지방으로 남습니다. 네. 50, 60대 사모님들 이래 보시면 그분들 술도 안 드십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중에 있어서는 고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냄새 난다고. 근데 드시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양푼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드십니다. 그렇게 영양가 없는 거 드시는데 최고가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입니다. 산사에 가면 그런 분들 많으세요. 5월달 되면 사흘철파일에 산사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공양해 주시는 그 보살님들 이런 분들인데 고기도 안 드시고 안 되래.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푼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푼이 때문에. 양푼이에 맛있는 온갖 나물도 집어넣고 예, 고추장, 참기름 자기 손맛 때문에 그렇게 살이 찌신 거예요. 고기 드시면 오히려 더 날씬합니다. 외국 여성들 날씬한 애 낳아도 날씬한 여자들이 많고 퉁퉁한 여자들이 많은데 퉁퉁한 여자들은 대부분 보면은 뭘 많이 드시는가 하면은 빵입니다. 예. 감자 튀긴 거. 튀긴 감자하고 빵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먹고는 안 되고 드셔야 되고요. 적절하게 드셔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음식 소개하면서 해놓은 게 보면은 한 접시가 있으면은 접시의 반은 과일 채소를 채우고 나머지 요리를 딱 잘라서 한 곳에는 고기를 넣고 한 곳에는 빵이나 나와라. 예, 요거를 실려져 있습니다. 요거 아까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불포화지방에서 여러분들 집에 전부 다 하나씩 갖고 있을 법한 오메가3. 예. 요 화학 구조에 있어서 세 번째에 이중 구조가 있고 여섯 번째에 대해서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건 표현인데 그 오메가3, 오메가6가 어디에 많은가? 꽁치, 예, 생선류에 많습니다. 등푸른 생선류에 많은데 이제 저 일본 놈들이 저 웃고 싶으면 방유수 뿌리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입니다. 가리비 해산 아니 멍게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하거든요.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거는 안 먹으면 됩니다. 사실 미역 안 먹으면 됩니다. 미역이 진짜 보약이거든요. 안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소금이죠. 그래서 저 무역회사를 하나 차리려고요. 히말라야 암염을 가지고 수입하려고요. 불포화 지방 요게 액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액체가 실은 요거보다는 쌉니다. 가격이 싼데 이거보다 더 싼 거를 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케이크 속에 기름을 넣어야 포실포실하고 맛있죠. 근데 액체를 넣으면 줄줄 흘러내니까 상품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액체를 고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름하여 변형된 지방이다 해서 트랜스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액체인 기름을 수소를 집어넣어서 완전 고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버터가 아니고 마가린, 튀김류의 쇼트닝, 모든 과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기름이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새우깡, 쿠키. 기름의 특징이 불에 잘 타죠. 새우깡 불에 태워보신 분 계십니까? 굉장히 잘 탑니다. 이런 쿠키들. 네. 과자 종류와 그런 케이크류를 섭취를 줄이십시오. 연세 드실수록. 뭘 드십니까? 그거 사는 돈으로 돼지고기 안심을, 채소를, 채소 중에서도 향기가 강한 채소를 드셔요. 왜 향기가 강한 채소인가 하면은 이거는 향기가 안 납니다. 분자 구조가 아주 강해서 쫙 달라붙어서 강하기 때문에 향기가 안 납니다. 근데 과일 향기는 대부분 보면 이 분자 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향기가 쫙 올라옵니다. 그래야 식물 자체에 있어서도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근데 향기 그 특징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기름을 잘 녹이는 데 있습니다. 기름을 잘 녹입니다. 그래서 내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죠. 기름을 그게 들어와서 기름을 둘러싸서 녹여버려서 내보냅니다. 대표적으로 스승님은 밥을 안 하시죠? 밥 안 하시죠? 국 안 끓여 보셨죠? 해보셨습니까? 네. 국 끓일 때에 콩나물 하나만 넣고 끓인 것하고 콩나물, 배추 뭐 이것저것 넣고 끓인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향기, 맛도 있죠. 근데 문제는 하나만 끓이는 거하고 여러 가지 겹쳐서 끓였을 때하고 모양에서 여러 가지 끓이면은 거품이 납니다. 하나만 넣어서는 거품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콩을 끓이면은 청국장 끓이면 어떻습니까? 보글보글 거품 납니다. 나물국, 채소국을 끓이면은 거품이 납니다. 그 거품이 주로 사포닌입니다. 사포닌. 사포닌이라는 말 뜻이 비누라는 뜻입니다. 비누입니다. 비누는 모든 걸 다 기름을 잘 녹이죠. 기름을 잘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국에 떠있는 그런 고기국 말고 나물국입니다. 나물국의 거품은 걷어내지 마시고 다 드십시오. 다 드십시오. 저희도 한약을 끓여보면요. 어혈 푸는 약, 담 결리는 약 이런 거는 거품이 덜 나요. 덜 나는데 십전대보탕, 보존기탕이나 그런 고급 보약을 끓이면은요 거품이 쫙 일어납니다. 네. 거품이 쫙 일어나는데 거품이 많은 그런 보약일수록 맛이 한약 같지가 않아요. 입에 쫙쫙 달라붙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비만 치료, 당뇨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간을 좋게 해야 됩니다. 간을 좋게 하려면 간땡이만 크면 다 됩니다. 간땡이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방법으로 쓰시면 간땡이 다 좋아져요. 운동을 해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운동기구 사실 필요 없으세요. 걸을 때 천천히 말고 조금 빠르게 걸으시고요. 귀하면 운동기구 하나를 더 필요하신다면은 TV에 나오는 저 운동기구 자전거 이런 게 절대 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낭비입니다. 줄넘기 하나만 사세요. 줄넘기 사셔서 그냥 폴짝폴짝 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관절 아프신 분들은 요새 사회복지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사회문화센터 가시면은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에 가시면 돼요. 네. 관절 아픈데 자꾸 그러면 오히려 안 됩니다. 오히려 안 좋습니다. 문화센터 수영 가시면은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입니다. 즉 수압이 내 몸을 때리는데 내 몸 역시 물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이게 운동입니다. 물속에 가만히 있어도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기간에서 어느 정도 40분 이상 해가지고 콧잔등이나 등 쪽에 땀이 삐질삐질 나면 그게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땀이 삐질삐질, 비 오던 날에 흐르는 거 말고 땀이 삐질삐질 나는 게 내 몸에 나쁜 기름을 제일 많이 소비시켜 주는 겁니다. 네. 유산소 운동이라고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유산소 운동이고 저게 무산소 운동이가 아니고 땀이 40분 이상 정도에서 삐질삐질 나는 정도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럴 때 수육, 삶은 돼지고기 수육, 깻잎, 쌍추 넣고 깻잎 깔고 거기에 고추 넣고 마늘을 올리되 생마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생마늘 먹으면은 남자들 정력 좋아진다 그러는데 생마늘 많이 드셔서 정력 좋아진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눈만 더 빨리 나빠지고요. 생마늘 먹어서 속이 맵다고 표현합니까? 아린다고 표현합니까? 아린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늘의 성분을 알릴산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알릴산은 열만 가해지면은 싹 사라집니다. 위의 요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늘을 제일 잘 먹는 방법이 다져가지고 갈변 현상이 일어나고 그거를 열에 국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혹은 볶아서 다른 요리에서 드시든지. 삼시세끼 꼭 드시고 비만에 불리한 음식. 사실 일주일에 삼겹살 몇 번 드세요? 3번 먹습니다. 어우 자주 드시네. 네. 오늘 강의 듣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고기만 드십니까? 술도 같이 들어가지요. 그죠? 예, 동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 지방으로만 남고 여기 찹쌀이 빠졌네요. 네, 찹쌀, 쌀, 밀가루, 감자, 고구마, 옥수수. 살 뺄 때에, 당뇨 줄일 때에, 비만을 줄일 때에, 고지혈증 줄일 때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삶은 고기입니다. 삶은 고기요. 지방이 내 몸속에 혈관 속에 있을 때에 우리 몸에서 없애주는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 공장을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지방 지 혼자서 미토콘드리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고기 단백질, 즉 생육 속에 들어있는 요 특별한 분자가 지방을 이끌고 세포 속에 들어와서 타버립니다. 선택주의입니다.
아주 선택적으로 요 놈이 얘를 데려와서 때려버립니다. 이때 이 작용이 비타민하고 공급이 되면 더 한층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쌈 싸먹는 문화, 대한민국의 쌈 싸먹는 문화가 그렇게 탁월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밥 반 공기 덜 드시고, 예, 고기를 쌈 싸서 드시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고깃집에 가서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술은 술대로 먹고, 나오기 밥 안 먹고 또 뭐 먹죠? 국수 먹습니다. 냉면을 먹습니다.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네? 끊어지는 차이. 정답입니다. 평양냉면은 재료가 메밀로 주로 쓴다고 그러고요. 함흥 쪽은 고구마 주로 쓴다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희한한 게 고구마는 따뜻한 지역 제주도에서 잘나는데 그게 어째 함흥에서 가서 함흥냉면으로 그렇게 질긴 게 나오는지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도가 높은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렇게 하는 요 이야기 중년 여성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저기 현대과학의 명제입니다. 지방대 간은 우리 몸의 지방대사의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 좋게 해주면 된다. 간 좋게 해줄 때 이미 철이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봄나물이 최고입니다. 봄나물 뭐가 있습니까? 냉이, 달래, 두릅. 특히 두릅 같은 경우는 인삼하고 사촌입니다. 인삼하고 사촌이라서 그 안에 그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을 인삼을 영어로 진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사포닌 인삼 속에 들어있대서 진제노사이드 그냥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두릅, 오가피, 인삼 요게 이제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엄나무, 봄나물 치고 전부 다 간에 더더욱이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탈효순, 미나리, 전구지. 전구지 아세요? 부추. 제가 대구에서 전구지란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카레 강황입니다. 요 그림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식이성 탄수화물이 중성지방치를 올린다. 고기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닙니다. 찹쌀, 쌀, 밀가루 그것 때문에 올립니다. 집에 양푼이를 없애야 된다? 안 없애야 된다? 여름철에는 잠시 쓰십시오. 요거는 잘못된 내용을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목이 간질간질한 기침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는 요 목이 간질간질한 기침이 2, 3, 4, 5월 달에 아주 많이 유행했었는데 코로나19 하여서부터는 몇 년, 1년 24시간 12달 있더라고요. 특징이 매핵질의 후지가 목근형에 객불출 뱉으려고 해도 안 뱉어지고 연불화 삼키려고도 삼켜지지 않는 이물감이 여기에 꽉 차 있어서 기침을 계속합니다. 예, 그거를 가지고 옛 어르신들이 매핵기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한의학서적이에요. 현대의학에 없는 개념입니다. 매실 씨앗이 가로막아서 기운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요 현대의학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기 이게 뭐죠? 위 속에 있는 것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라 그러는데 역류성 식도염도 아니고 천식도 아닙니다. 예, 역류성 식도염은 특징이 여기가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 서 있을 때는 안 아픕니다.
미련한 저처럼 먹고서 누워버리면은 높낮이가 같아져 버려서 윗속에 있는 염산이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식사하고 한 2시간 동안 서 있으면은 걸릴 위험성이 없고 걸리더라도 자연적으로 낫습니다. 잘 낫습니다. 그 다음에 천식은 아주 발작적인 기침이죠. 계속해서. 예. 그 다음에 소리가 여기에서 색 소리가 나죠. 이거는 그 소리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감기, 독감 기침은 전염이 됩니다. 같은 가족끼리. 근데 이거는 2-3달 동안, 서너 달 동안 계속해서 기침해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전염이 없습니다. 가족 간에 전염이 없어서 누구든지 걸립니다. 이거 걸린 사람이 약해서 걸린 게 아니고 누구든지 걸리는데 누구든지 걸립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거 걸려서 몸이 약해졌다가 아니고. 네. 여기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면은 이런 동상이 있답니다. 보레아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북풍의 신이랍니다. 예. 우리 감기 독감이 겨울철에 많이 생기는데, 예. 얘가 이 신이 바람을 불어서 바람이 시게 날아와서 이제 감기 걸리는 거고. 이 그림 아시죠? 비너스의 탄생. 비너스는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신입니다. 미의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인데 조개를 타고 조개 껍질을 깨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에 탄생하기 전에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 거품이 바로 아프로스, 버블, 사포닌,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사대 미인이죠. 전부 다 늘씬하다 그죠. 양귀비. 양귀비는 통통. 네. 통통하다고 그러네. 예, 옛날에는 통통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당현조 꽃마저 양귀비가 가면은 꽃마저 부끄러워서 고개 숙였다 그래서 고개 숙일 수자에다가 꽃 꽂아서 수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얘는 초선. 달도 내 딸에겐 비해할 수 없다. 다리 붓고 뒤로 숨었구나. 폐월. 다리 숨었다 그래서 폐월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왕소군. 네. 비파 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하늘에 날던 기러기도 비파 소리 듣고 떨어졌다 해서 나간. 요거 퀴즈 내가지고 제가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서시. 수중에 물고기가 수영하는 것은 있고 쳐다보다가 물에 깔아앉았다 해서 물고기가 물에 깔아앉았다 해서 침어. 성남 인문학 아카데미 들으시려면 이런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죠? 중요하죠. 예. 뇌해 기침 요겁니다. 특징 전염성이 전혀 없다. 이게 어느 정도 잘 고쳐지는가 하면은 안 고쳐지는 것은 약 2제 만에 다 고쳐지고요. 웬만해서는 한제 열흘분만으로서 100% 완치가 됩니다. 예. 굉장히 불편합니다. 배가 땡기고 목이 아프고 예.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른 질환과 틀리게 완치율이 100%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천식의 3대 특징이 요겁니다. 네. 쉑쉑 소리 나는 거, 여기 압박감이 있고 아주 빠르게 숨 쉬는 거. 네. 요거는 허리 아플 때 딱딱한 데 주무십니까? 푹신푹신한 데 주무십니까? 딱딱한 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사람 칠주뼈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딱딱한 데서 주무시면은 허리하고 목은 저기 한강다리처럼 아치를 형성합니다. 아치를 형성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으니까 무게가 전부 다 여기서 다 받으니까 위에서 내리는 무게 때문에 이게 무너질 듯이 해서 여기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요 뒤쪽에 발달해 있는 근육이 전부 다 팽팽하게 긴장을 합니다. 그걸 소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잠 잘못 잤다 허리 아프다 담 결렸다고 이야기하는 근육 긴장성 통증에 담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워주면 됩니다. 집에 가서 나무 같은 걸로 기둥 세우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며느님이 해오신 이부자리를 푹신하게 깔아서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허리 디스크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침대가 물침대가 나와 있었죠. 물이란 놈은 들어가고 나오는 데 없이 골고루 다 받쳐주기 때문에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즉 여기 기둥 대신에 푹신하게 손을 갖다 대면 되죠. 그래서 벽에를 여기다 베지 마시고 여기다가 베야 됩니다. 벽에를 여기다가 아니고 여기다가 베어서 수평에서 15도 정도 살짝 턱을 들어 올린 자세. 이렇게 해서 주무십시오. 네. 그렇게 해야 요 커브가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에 이부자리를 깔으면 더 푹신하게 좋습니까? 깔아서 주무십시오. 그러니까. 푹신하게. 매트릭스. 예. 요게 바로 그 지금 이제 물리적인 힘을 받는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결론은 말씀드렸고 요새 애들 이거 많이 씁니다. 그죠? 핸드폰. 우리 머리 무게가 한 5kg쯤 나가는데 이렇게 있으면 목에서 5kg 정도 되는데 온다고 점점 이래 되면은 요거 보시면은 요래 돼버리면은 거북목. 무려 5배, 25kg 내지 30kg가 목에 걸리고 그래서 즉 일자목 거북목이 돼가지고 여기가 항상 다 맺힌 거 있죠. 여기가 다 맺힌 걸 가지고 가서 오만 치려고 하는데 저거는 자세만 바로 하면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목덜미 양쪽으로 부항만 해버리면은 70-80% 나옵니다. 중풍 고혈압 그건 아니고요. 자세 부전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한 3년째 저희 아내하고 겨울 11월, 12월 달에 김장을 하는데 와 김장 그게 힘들더군요. 세상 저희 아내가 되게 너무 고생한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김장 때. 그래서 김장하고 난 다음에 앉았다 김장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자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작년에서는 김장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식탁 위에다가 올려놔가지고 앉지 않고 서서 식탁 위에서 해요. 버무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 몸무게가 100kg라면은 서 있을 때에 허리에 걸리는 게 100kg인데 아무 일 없이 앉아 있으면 허리에 140kg가 걸립니다. 네. 허리 아프면 디스크 아니고요. 앉아 있기 때문에 허리에 힘이 걸려서 이렇게 나갑니다. 요거는 누워 있으면 25kg. 요거는 물리학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이게 길죠. 요게 짧습니다. 긴 거 밑에 잡고 요거를 돌리면 아주 쉽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요거는 짧습니다. 짧은 거를 이렇게 잡고 하면은 요 마이크보다는 덜 돌아가죠. 그렇죠? 요 회전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거는 무게 중심이 앞으로 나와서 회전 능력의 중심이 좀 바뀌기 때문에 하는 일 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 허리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허리 아프실 때는 앉아 있지 마시고 누워 있되 혹은 앉아 있는 것보다 서서 일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네. 허리 아픈 데 있어서 이 기준이 되는 프로토콜 기준서인데 허리 아픈 사람들의 70% 중에 디스크는 4%밖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보통 무거운 물건 이래 들을 때는 허리 주위에 있는 짧은 근육인대가 손상되는 거지 그 자체로 신경을 손상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허리의 신경 손상을 덜 하기 위해서는 이 자세가 되어야 되지 이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자세와 이 자세의 차이는 척추뼈의 요 튀어나온 정도가 요 뒤로 신경이 흐르거든요. 이런 자세를 취하면 뒤로 신경이 흐르는데 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빠져나와서 신경을 건드려 버리는 거고요. 요 자세가 되면은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기 때문에 뒤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드실 때 무거운 물건이 있다면은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요거를 몸에 당겨서 빙고 이렇게 일어나시면은 요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삐끗하는 게 있죠. 자고 일어나서 머리 감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자는 동안에 한 자세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근육 경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삐끗삐끗 하거든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고 재수 없어서 누구든지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누구든지 한 자세가 저기 군대에 가 있는 위병소에 있는 헌병들 총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총 들고 한 5분 동안 요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총 놓고 팔 펴려면은 저리가 아픕니다. 병 아니죠? 그죠? 병 아닙니다. 이렇게 삐끗삐끗한 거는 병 아닙니까? 아니 발생 자체는 병이지만은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거는 탓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디스크 환자들의 뼈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뼈 사진인데요. 제 척추뼈가 직선입니다. 직선이 돼서 이 척추 이 디스크 핵이 뒤로 빠져나와서 신경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 아프다고 무조건 그건 아닙니다. 디스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앉아 계실 때 이래 앉아 계시면 이렇게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면 여기에 이렇게 붉어져 나옵니다. 근데 요 앉으실 때에도 배를 앞으로 내밀고 가슴 활짝 열고요. 수평에서 15도 내지 10도 내지 살짝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강의실의 구조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짝 낮고요. 화면이 살짝 높습니다. 살짝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이 들어서는 디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요성 정도를 집에서 테스트하실 때 요거 하시면 됩니다. 바로 누워서 다리 무릎을 되도록 굽히지 마시고요. 무릎 펴신 채로 다리 들어 올리기 이걸 하시는데 이때에 다리 뒤쪽으로 당깁니다. 다리 뒤쪽으로 당겨야만 정상입니다. 그거는 병이 아닙니다. 그거 당기는 걸 잠시 무릎 쓰고라도 다리를 들어 올리시는데 100도 이상 90도보다도 100도 이상 일단 90도 정도 해도 돼요. 100도 이상 쫙쫙 꺾으면 정상입니다. MRI상 CT상에 있어서는 그런 흔적이 있더라도 이거는 실제 임상에 있어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이고요. 90도 안 가고 다리가 아프면은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픈 거, 허리입니다.
통증으로 인해 60도 이상 다리를 들릴 수 없을 때는 추간판 탈출증, 소위 디스크라는 겁니다. 요거 집에 가셔서 요거 테스트 하시면은 MRI 찍는 것보다도 더 실질적 유효성은 있습니다. 열날 때 몸을 차게 합니까? 따뜻하게 하십니까? 이열치열이죠. 이열치야. 그거는 정답이. 근데 서양학적으로는 사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사들은 애기들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하신 중에 서양과학적으로는 차게 한다라는 서양과학적으로는. 건 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손주들이나 나이 어리면은 전부 다 차게 하고 여러분들이 막상 열나고 추우면 어떻게 하십니까? 땀을 빼요. 머리는 차게, 손을 머리를 따뜻하게, 그게 원칙이잖아요. 구들장 속에 들어가죠. 땀. 그러면은 정반대의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네. 들어간 사람들은 뜨뜻하니 괜찮습니다. 근데 바깥에 옷 벗고 있는 손주들은 추워서 벌벌벌벌 뜹니다. 그러다가 경기하고 이렇게 됩니다. 어느 게 잘못됐나요? 이게 잘못돼 있죠. 옷 벗긴 건 얘기예요. 옷을 입혀야 됩니다. 옷을 입히는 이유는 구들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땀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구들장 속에 들어간다고 우리 체온이 더 많이 올라갑니까?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구들장이 뭐 40도, 50도가량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안 변합니다. 결론부터 구들장 속에서 땀을 내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에는 찬수가 되고요. 맞죠? 두한족열이죠. 미지근한 물 많이 마셔서 소변으로 씻겨 내려가게끔 하고 3에서 5일 정도는 목욕 금지입니다. 열났을 때 우리가 먹는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피린을 좋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데 아스피린의 양리작용이 반한 해열입니다. 땀 내서 해열시킨다입니다. 옷 벗겨놓고 땀이 납니까? 열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체표 속에서 열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람 인체가 70%가 물입니다. 물. 세포 속에 물입니다. 물은 과학적으로 비열이 크다 그러죠. 요거는 더 낫겠네요. 물은 비열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기 이만한 거하고 물 이만한 거하고 같이 연탄불에 올렸을 때 어느 게 더 빨리 온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고기하고 쇠등이하고 어느 게 온도가 불 위에 올랐을 때 어느 게 더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쇠등이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고기는 천천히 올라갑니다. 예, 같은 온도에 올라갔다 치고 그 다음에 연탄불 빼버리면 어느 게 더 빨리 내려갑니까? 쇠등이가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걸 가지고 열전도율이라 그러죠. 열전도율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기는 70%의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잘 없습니다. 이거는 물도 없이 열전도율이 아주 강한 쇠등이입니다. 사람이 쇠등이로 만들었으면은 열이 났을 때 찬물 속에 들어가면 싹 없어지는데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차가우면은 바깥에 땅구멍만 확 수축돼버리고 속에 있는 열은 안에서 그냥 계속 불등해서 폐렴과 내염이 걸리는 겁니다. 이유가 바로 요겁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물리학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1m 80에 70kg의 사람이 피부까지 최대로 혈액이 공급되는 경우 혈액 흐름이 없을 때 요 두 가지 차이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최대로 흐를 경우 공기 흐름이 없을 경우
더울 때 여기서 오히려 땀이 많이 납니다. 체력을 우리 인체 온도 열을 낮추기 위해서. 겨울에 인체가 열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흐름이 적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걸 보면은 땀을 흘릴 때에는 1430W의 해열 효과가 있고요. 땀을 흘리지 않을 때에는 95W의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무려 14배 이상이 구들장에서 땀을 흘렸을 때 해열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유는 열 전도율, 공기의 열 전도율, 표면적 물의 비열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물리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들장 속에 교과서에 있어서도 옛날 교과서에 있어서는 얼음은 찜질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찜질로 해주고 닦아주라고 했다가 요새는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겨울철에 사우나하고 따뜻한 탕수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몸이 어떻습니까? 후끈하죠. 땀이 나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열이 났을 때에 구들장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땀구멍을 열어서 속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 주라는 겁니다. 네. 발안해열제입니다. 발안해열제. 땀 흘리기 위해서 열을 나게 합니다. 옷 벗기지 마시고요. 며느리한테 얘야 구들장 속에 넣어라. 그것보다도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거 예, 있어요. 예, 요거 과학적인 내용을 며느님한테나 딱 보여주십시오. 과학적으로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선생님 아이 같은 경우는 구들장에 뜨거울 때 못 들어가니까 미지근한 물 불려서 소변이나 그런 걸 발주시키면 여기 많이 내려요. 왜 구들장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 혹시 조그만 애 그럴 경우에 옷을 뜯어서 하여튼 체표열을 손상되지 않게끔 땀구멍을 열어줄 정도의 체온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입을 푹 덮어 넣으십시오. 땀 쫙 빠지게끔. 그 다음에 이마에 차가운 수건. 왜 이마에 차가운 수건인가 하면은 머리하고 요 밑에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 구조는 뼈가 속에 있고 살이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살이 안에 있고 뼈가 바깥에 있죠. 이거 둘러싸고 있는 피부, 얇은 피부밖에 안 돼요. 근데 얇은 피부 속 바로 밑에 모세혈관이 잔뜩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차갑게 하면은 모세혈관 속에 열을 품고 있는 혈액이 빨리 식을 뿐만 아니라 뼈다구를 열 전도율이 좋거든요. 뼈다구를 속에서 있는 뇌세포를 빨리 식혀줄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차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갑게 수건을 빨리빨리 차갑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조분들이 그렇게 영민하셨던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고기 안 먹기? 구제혈증 고기 안 먹기? 아까 이론에 의하면 이 틀렸다 그죠? 삶은 고기 삶은 고기 많이 듭니다. 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철골로만 지었습니다. 철골로만 지으니까 버티질 잘 못합니다.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해줘서 강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콘크리트를 입혔죠. 예. 이런 건축물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시멘트이지만은 인간한테 있어서는 근육입니다. 예, 근육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누가 금메달, 국위 선양하는데 금메달 많이 땄습니까? 여기죠. 예. 김치 된장을 먹어서는 우리 오두막이지만은
강합니다. 1층밖에 못 짓습니다. 김치 된장은요. 그런데 우유, 칼슘, 뼈만 검색해서는 요 부분입니다. 불완전 건축물입니다. 시멘트, 고기 이런저런 영양분 많이 해야 완전하게 튼튼한 건축물을 짓습니다. 이거 먹고 이거 좋다 해서 걸르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반적인 하시면 됩니다. 신 중에 여신 중에 여신 헤라입니다. 바람둥이 신의 원조가 누굽니까? 제우스. 빙고! 제우스. 제우스가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헤라클레스입니다. 보니까 사람한테서 얻은 어느 여신인지 모르겠습니다. 헤라클레스를 강인하게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인 헤라가 잠이 들었을 때 헤라에서 나오는 젖을 먹이면은 신이 강인한 신이 된다 해서 헤라클레스를 몰래 가서 헤라의 젖을 빨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쫙 먹었는데 얘가 너무 강하게 수유를 하다 보니까 아파하고 해서 깜짝 놀라서 헤라가 막 대노를 했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애를 탁 피했는데 수유하던 그 우유가 밑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공을 쫙 갈릅니다. 허공에 날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허공에 날른 것이 뭡니까? 밀키웨이 은하수라 그러죠. 은하수.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요 갤럭시. 우리 핸드폰 이름 갤럭시 혹은 영어로 밀키웨이 은하수. 한국어로는요? 미리네. 미리네. 요거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 이게 왜 같이 또 나오냐? 요거 설명을 다 드렸던 거고요. 햄버거 피자 파이는 나쁘다? 학동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있어서는 최고로 좋은 음식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어머님들의 손탈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유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요. 이 햄버거 음식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아래 위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곡식 있습니다. 중간에 고기가 있습니다. 지방 단백질이 다 있죠. 채소 과일 안 먹는 애들 위해서 있죠. 음식 형태가 어느 게 부족합니까? 문제는 시중에 파는 것은 고기, 이 패티가 질 낮은 걸 쓰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엄마표 패티, 어머님께서 정육점에 가서 양질의 고기를 사와서 패티하면 피자파이 역시 탄수화물과 양질의 치즈, 그 다음에 위에 이런 채소, 예, 만점입니다. 만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댁에서 이렇게 패티 하나씩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살짝 익혀서 드시면 좋은데, 그 중에 이 우유 섭취가 반드시 좀 들어가주면 좋겠습니다. 우유를 섭취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미역을 저게 좀 지금 앞으로 좀 위험해서 우유를 더더욱 섭취하셔야 되는 게 뼈 건강에 있어서는 우유가 타고납니다. 칼슘 섭취량. 멸치 먹어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네. 우유를 드시면은 뼈 골수 속에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cc 이상. 요게 한 200cc 되죠. 요게 한 200cc가 되니까 마트에 가면 제일 작은 게 200cc거든요. 그거 하루에 한 3개 정도는 드시기를 바랍니다. 요거에 2015년에서 2020년도에 유엔에서 발표한 장수국입니다.
역대에는 대한민국이 일본 다음으로 2위였습니다. 세계 장수국 2위였습니다. 북구 유럽, 그 다음에 30위나 40위 이쪽에 있어서는 뭐 유산균으로 유명한 지금 저기 불가리아 그쪽이고요. 유산균이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습니까? 야쿠르트 언제 드십니까? 예? 야쿠르트 같은 거는 언제 드십니까? 있으면 아침에요. 아침에 빈속에 아니요. 식사하고 소화제로. 예? 식사하고 소화제로. 소화제가 아닌데 유산균 언제 드십니까? 야쿠르트 잘 안 먹어요. 잘 안 드시고 야쿠르트의 주 효능을 노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 야쿠르트를 먹죠? 유산균이죠. 장 건강하라고.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그 유산균 우리가 먹어서 변으로 빠지기까지 3%, 5% 되려나? 유산균 나오는 게 거의 흡수가 잘 안 돼요. 유산균이 흡수가 잘 안 된다. 흡수가 안 되는 게 다 죽어버려요. 위산에서. 산이 강하니까. 예, 산이 강하니까. 위 속에 염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유산균을 코팅을 잘 시켜서 좀 더 많이 소장으로 내려가게끔 연구하는 게 바로 그 이제 음료 회사들인데 시장이 몇천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산균을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어딘가 하면은 불가리아 이쪽이죠. 고산지대. 양 많이 키우고. 그 사람들 최고 시점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먹습니까? 그 사람들이 빵에 발라 먹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 방법은 식사 도중에 밥하고 같이 먹거나 아니면 밥숟가락 놓자마자 먹거나 빈속에 심심풀이 땅콩은 건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먹어봤자 이거죠. 그리고 같은 값이면은 유산균을 드실 때 단맛이 도는 거는 아직까지 여기에 발효가 덜 된 겁니다. 네, 유산균의 특징은 신맛이 도는 겁니다. 단맛이 없어야 됩니다. 네. 발효라고 할 때에 과학적인 정의에 있어서는 부산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발효는 포도당이 1차 발효가 되면은 뭐가 됩니까? 막걸리, 술이 됩니다. 술이 되고요. 고두밥 지어서 1차 발효가 되면은 술이 되고요. 술이 요럴 때는 이제 산소를 차단시키죠. 그 다음에는 열어두면 술이 뭐가 됩니까? 식초가 됩니다. 자연의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밥이 있는데 술이 살짝 되었다가 여름철에 이렇게 밥뚜껑 열으니까 신내가 나요. 신내가 강하면 못 먹지만은 살짝 신 거는 먹어도 괜찮다. 저는 먹습니다. 네. 상했다기보다는 살짝 발효가 된 거랬어요. 근데 참으로 인체가 37도에서 37도의 공장입니다. 37도의 공장이기 때문에 차가운 거를 드시면은 식어버리죠. 식어버리기 때문에 화학작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식중독 환자가 별로 잘 안 얹히지만 여름철에 음식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쌀쌀할 때에 산에 건강을 위해서 산행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해장국 드시는 게 아니고 밑에서 김밥을 준비해 가서 먹었습니다. 차가운 김밥 산에서 먹고 나면 내려오면 반드시 차갑니다. 근데 요게 조금 2020년도 최근에 건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이 한 4위로 떨어졌어요. 체구를 보면은 일본 사람보다는 대한민국 사람이 체구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있어서는 체구가 제일 큽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큽니다. 영양수치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요 계기가 된 게 1988년 서울올림픽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1980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 화랑을 타서 잘 먹다 보니까 고기 수출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금메달을 확 땄죠. 네. 그때부터 고기 소비량이 많아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체구가 작은 일본은 왜 저렇게 더 장수인가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 해산물과 그 사람들이 또 유방암 환자가 적어요. 유방암 환자가 적은 이유가 학자들이 해석해 놓기를 미소국, 콩국, 예, 콩 소비가 많다라는 겁니다. 된장국. 예. 된장국. 콩 소비가 많아서 유방암 환자가 적을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놓습니다. 사실 외국 여성들, 서구 유럽 여성들보다도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여성들의 유방암 환자가 더 적습니다. 예.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여성분들 자궁암이나 이런 유방암이 있을 때에 여성 호르몬이 있는 콩이나 그 빨간 석유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억제를 오히려 해줘야지.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즉 동물성 호르몬하고 콩 속에 있는 것은 식물성 호르몬입니다. 식물성 호르몬과 동물성 호르몬으로 섞어버리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데, 식물성 호르몬 드시면 오히려 이런 여성 호르몬적인 부분을 오히려 막아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콜라, 구글 학술 검색에 가서 여성 호르몬, 식물성 여성 호르몬 한번 쳐보십시오. 여성의 질환을 훨씬 더 강력하게 잘 막아준다라고 유명한 논문들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좀 몇 개 드십시오. 기왕지상. 요게 뭔가면은요, 식물이 대사 광합성 작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1, 2, 3, 4 크게 4가지 부류의 화학 합성을 하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피를 맑게 해주는 향신료, 좀 매운맛입니다. 꾸마리, 와파리, 심장병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식물성 호르몬입니다. 어디에 많은가? 씨앗류입니다. 씨앗류. 여러분들이 드시는 곡식에. 예. 근데 여기에 페노이드라고 적힌 여기에 사포닌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 식물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바로 이쪽이고요. 3번은 마약하고 독극물 쪽이고요. 4번은 유일하게 식물에 있어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쪽입니다. 기름이 어디에 많습니까? 식물에 잎에 많습니까? 가지에 많습니까? 씨앗에 많습니까? 씨앗이죠. 예, 바로 씨앗입니다. 올리브 기름하고 들기름하고 참기름, 올리브 기름을 더 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씨앗인데. 올리브 기름은 열매를 따와서 그냥 압착해서 기름을 빼는 거고요. 참기름, 들기름은 볶아가지고 열을 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 처리해서. 예. 그래서 고온에만 안 하면은, 참기름도 고온에만 안 하면은 괜찮습니다.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더 좋다는 소리 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요새는 참기름을 뺄 때 공장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하지 열을 가해서 볶아서 짜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6배인가 뭐 3배인가 볶아 짜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기름을 얻는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인위적인 방법이 많이 들어갈수록 사실상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요게 뭔가 올리브 기름이 들기름보다 더 탁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탁월하다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 처리 과정이 그렇다라는 것을 소개시키려는 겁니다. 우리 맛에는 들기름이 100번 나왔죠. 그럼 들기름 먹어서 100살 살고 올리브 기름 먹어서 105 살고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 올리브 기름 많이 먹는 지중해 그리스, 이태리 뭐 그쪽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보다는 덜 오래 삽니다. 우리 식단이 그냥 들기름, 참기름 그냥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여기에 팔각향입니다. 8개 있는데 요 팔각향이 바로 향신료 계열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말씀드린 향기가 많고 매울 신자를 쓰는 겁니다. 예, 마늘,
매운맛 나는 것 전부 다 향신료 계열이 바로 요 팔각향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시키믹 애시드라고 하는 코로나19 이전에 유행했던 그 뭐죠? 메르스 사태 때 요 타미플루가 여기에서 추출한 겁니다. 예. 여기에서 추출한 게 바로 타미플루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의 돼지고기 요리할 때 저게 반드시 들어간답니다. 저거하고 정향. 예, 정향도 꽤 맵거든요. 정향을 어디서 많이 해요? 치과에서 많이 써요. 치과 냄새가 정향 냄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가 돼지고기 삶을 때 한 번 넣어서 삶, 한 번 넣을 때 요만큼만 넣으면 됩니다. 기똥차입니다. 맛이 아주 좋습니다. 커피도 좀 넣으셔도 돼요. 좀 매운맛. 우리나라 연세대의대 이용찬 교수가 2007년도에 매운맛을 했더니 유리하더라. 암에도 덜 걸리고 헬리코박터 유리하더라라는 논문인데요. 바로 이 논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항염증 작용이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 예, 역시 항산화, 항염증 다 갖고 있더라. 이 논문에 있어서는 그 캡사이신이 칼시노젠이라고 하는 암의 원인이 되는 세포와 돌연변이에 대해서 막아주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거는 남자들 전립선 암에 썼더니 아주 양호한 결과를 보여준 거고요. 자, 요거 중요한 그림인데요. 있습니까? 네. 요거 구글에서 요거를 Chemo Preventive Phytochemical이라고 치시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2003년도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입니다. 네이처 캔서지에 요게 나와 있습니다. 네. 2003년도 네이처에 요게 있습니다. 강황, 카레, 포도, 벌꿀, 고추, 생강, 마늘, 캐비지, 양배추, 녹차, 콩, 브로콜리, 토마토 적혀 있습니다. 요 11가지 중에 항암 음식입니다. 강력한 항암 음식. 요거 카레, 고추, 생강, 계피, 마늘 요 4가지는 매운맛입니다. 매운맛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매울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면은 해장국 먹고 어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콩나물국보다는 콩나물국에 한 3-4개 고춧가루 더 넣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매운맛이 혈액순환 잘 되게 심장 강화시키고 감기 예방시켜줍니다. 자, 해장국 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포즈가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그죠? 기왕기사 약간 맵게 드시는 것을 더 권유드립니다. 아직까지 강의할 게 많이 남았는데 내년 춘삼월 봄날에 만날까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심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예? 달걀. 우리 인간도 달걀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나물들도 모든 과일들도 씨에서 나왔습니다. 자, 씨앗이나 달걀이나 똑같은 성격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이 자연을 만든 것은 신입니다. 신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한 인간 개체를 만드는 것도 달걀입니다. 네. 모든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달걀 하루에 3개 정도 드셔도 무방합니다. 자, 달걀 드셔서 콜레스테롤 높아진다. 입에 닭똥 냄새 나도록 드셔야 됩니다. 네.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하루에 2-3개 정도 드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건강하십니다. 또 다른 네. 아까 그 허리뼈 이거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푹신한 뭐 물침대나 푹신한 자리에서 자는 게 좋다라고 그러셨는데 네. 고려대학교 옆에 가면 임천양병원이라고 디스크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서 보면 디스크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딱딱한 배니압 한 15mm 이상 되는 걸 깔은 침대에 눕혀놓고 등뼈가 활같이 펴져 있는 게 일직선으로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펴지도록 무릎을 이렇게 꺾어서 세우고 고개를 알맞은 높이의 벽에로 목에 선생님 그건 비어서 소개하지 마시고요. 그걸 고정시켜 버려요. 그래서 밧줄 이렇게 끈으로다가 이제 허벅지고 발목이고 다 묶어서